그때 제가 그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그 합평지에 대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에게로 향하는 절경은 너만이 펼칠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어떤 등불 삼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가 여기서 다른 작가들의 글을 보지만 나도 이만큼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훅 가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 말이 되게 용기가 되었고 그 즈음에 그래서 다시 소설을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까 이러다가 진짜 렉으로 만든 집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814회는 문학주간 2025 도움닫기와 연계하여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학까지 닿은 마음의 두 주인공 윤성희, 박상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작가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바깥에서 아마 굉장한 환호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뜨거운 반응에 맞춰 두 분 소라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소설 쓰는 박상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개방송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윤성희 작가님, 박상영 작가님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먼저 오늘 방송에 임하는 각오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상영 작가님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스승을 모시고 스승과 제자의 컨셉으로 방송을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 며칠 전부터 예전 거부터 이렇게 찾아 읽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선생님을 조금 더 깊이 해보한다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네. 자세도 굉장히 다소곳하세요. 제가 지금 제자의 마음으로. 네, 그렇죠. 제가 좀처럼 이렇게 다소곳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차분한 박상영 작가님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이죠. 네. 마치 그럼 제가 굉장히 엄한 사람처럼 않습니까? 네, 윤성희 작가님 각오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박상영 작가가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영이의 말에 기대어서 좀 거기에 좀 얹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왔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떨지 않고 말 씹지 않고 잘 어떻게 해보는 게 그냥 사소한 목표입니다. 예. 네,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그땐 그랬지 하고 떠올리게 되는 두 분의 첫 만남 이야기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야흐로 이제 10년 전에 등단하기 직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소설 그 실기 강의해 주시러 오셔가지고 제가 수업을 이렇게 청강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뵙게 된 그런 인연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위치입니다. 네. 청강이라니 굉장히 그 우연의 접점이시네요. 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듣게 해달라고 선생님께 요청드렸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만들어낸 인연. 기억 안 나시죠?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제가 원래는 사실은 아마 수료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업이 이제 등록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걸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더니 그럼 들어와라. 대신에 작품 무조건 내야 된다. 네, 그 조건을 기억이 나요. 네. 맞아, 지금 말하니까 맞았어요.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강영숙 선생님께서 또 이제 선생님이랑도 이제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뒤로 뭔가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하평하고 또 막 강영숙 선배님한테 박상영 작가 원래 이렇게 써?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좋은 만남이었던 것으로. 그럼요. 너무 좋은 만남이었죠. 그런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되신 것인데 지금은 약간 든든한 동료가 되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혹시 두 분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 나시나요? 윤성희 작가님 기억나세요? 누가 봐도 첫인상을 잊지 못하는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요. 조금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저의 아직 박상영 작가한테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는데 박상현 작가가 약간 이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뭘 말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런 학생 나 무서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네. 약간 자기 취향이 아니어도 제가 골라가는 글을 좀 재밌어 해주면 제가 수업이 좀 재밌는데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처음에 약간 쫄았다고 해야 될까? 저 학생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합평할 때 되게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생생히 기억나고 그 다음에 등단했을 때 이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등단 못하고 죽는 귀신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답을 보내줬던 그 문장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정말 적절한 문자를 보내셨네요. 정말 귀신 될 뻔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제가 그거를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공모전의 개수가 거의 한 50번 가까이 됐었어요. 그때 그 대학원 다니면서 왜 심춘문예 싹 다 내고 왜 문예지도 많잖아요. 막 10개 정도 1년에 내고 막 그걸 다 헤아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더는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진짜 등단을 한 거였거든요. 정말 은사님이시네요. 네, 진짜 은사님이시고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문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내가 습작생 때 이 플로베르의 그 소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문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일일이 이렇게 분석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 같은 걸로 남아 있거든요. 기초부터 배우셨는데 다시 배우신 그렇죠. 거네요. 예,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학원 마지막 학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다시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렇게 알찬 수업을 해주셨지만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윤서영 선생님은 좀 겁을 먹으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솔직하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뭐 평가해 주실 때 오히려 저랑 좀 비슷하신 구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소설 평가하실 때도 이 소설은 잘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내 취향은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설의 취향인 애들이 나보다 더 얘기를 잘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를 더 많이 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저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상영 작가님이 합평하실 때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합평을 해주시는 스타일이셨을까요? 상영 작가가 이제 다른 작가들한테 말도 못하죠. 엄청 과거가 그렇게 그때 드러나는 제가 겁니다. 도구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엄청 저보다 더 분석가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학교를 오래 다니면은 애들이 약간 입만 살아가지고 아이고, 그렇죠. 뭔지 아시죠? 문창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다 막 꾼이 돼요. 그래서 합평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좀 기고만장한 구석이 있었고. 근데 꼭 그렇지는 제 기억은 그렇지는 않았고요. 합평을 위한 합평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마치 자기가 되게 열심히 소설을 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고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거와 또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합평하는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그래도 이게 내 작품인데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같은 그런 거에 좀 몰입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합평하기는 했어요. 내 작품도 너 작품도 다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두 분의 그 첫인상 지금은 좀 바뀌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 첫인상과 선생님 소설과 그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소설이 되게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구석이 있잖아요. 되게 막 거칠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어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생의 핵심을 짚으시는 구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말씀을 나눌 때도 되게 유쾌하게 말씀하시는데 핵심을 한 번씩 짚으실 때가 있어서 저는 딱 다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희 작가님 이제 안 무서우시죠? 그건 아주 잠깐. 전혀. 귀여운 편이시잖아요. 그럼요. 귀여운 편입니다. 저는 사람 박상영에 대해서는 저도 첫인상과 그렇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품은 초기작, 이렇게 등단작을 보면 좀 달라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본 것은 이제 데뷔작이 아니니까, 데뷔작 전에 거를 봤으니까, 그 첫 번째 소설집에 실려있는 세라믹? 그게 제가 본 첫 번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자기 혐오 같은 게 그게 그냥 약간 찌질한 것과 자기 유머로 가면 상영이 더 좋고 여유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자기 폭력으로 가면 조금 좀 이야기가 저는 답답하고 상영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진 못했지만 당시에는 조금 더 약간 주인공에게 이런 자기 폭력을 조금 덜하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좋지 않을까 뭐 같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은 나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걸 읽으니까 훨씬 자기만의 문장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딱 그때 보면서 그 전에는 상영이는 열심히 쓴 소설인데 상영이 옷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등단하고 한 서너 편 작품 발표 이유를 보니까 뭐 자기 옷을 조금 자기 목소리를 좀 찾은 듯한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네, 정말 선생님이시니까 알 수 있는 그 어떤 그러게요. 기대와 변화. 네. 저의 어떤 영어 기밀을 다 들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사전에 좀 받아본 입수한 정보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진 상영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네. 사진인데 이게 언제쯤 사진일까요? 이게 딱 선생님 수업 들을 때쯤에 네. 제가 이제 방학 때 그 태국에 놀러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이제 외양이 그때도 범상치 않았죠. 무섭긴 합니다. 예, 약간 네. 다소 그렇죠. 좀 깡패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정장 구두 같은 걸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신었어요. 약간 구두류를 많이 신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신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맞아요. 한창 멋낼 나이. 한참 못 부렸죠. 네, 박세현 작가님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평소 하고 다니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검은색 구두를 신은 거예요. 정장 구두를. 근데 사실 대학생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 운동화를 많많이 신지. 맞아요. 그러다가 첫인상이 이렇게 무섭게 앉아 있는데 또 제 수업은 듣고 싶다고 하니까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죠. 무서운 학생인가 그러다가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주간 야간에 반일씩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많이 신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뭔가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이거 같이 하면서 열정을 굉장히 불태울 때였습니다. 구두를 신고도 열정은 불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발이 아프지만. 등단작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윤성희 작가님 수업 때 쓴 소설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때 어떤 좀 기억이 있으신지 그 등단작을 쓰셨을 때 기억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세라믹이라는 소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스 힐튼 찾습니다 소설을 보여드렸었는데 훨씬 낫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전 생각나거든요. 이제 네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다고. 그 전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진지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감정이입할 틈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훨씬 나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소설 기법적으로 많이 짚어주셨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목이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목이 제가 알기로 부산국제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제목을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선생님과 그 합평을 한 이후에 그때 변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제목이 조금 너무 평범하다라는 평가가 학생들로부터였나 선생님으로부터였나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해보다가 제일 좀 약간 좀 되게 젊어 보이고 힙해 보이는 제목을 고른 게 이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 였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영의 목소리를 찾았다처럼 제목도 좀 그때 박사연 작가님의 목소리 스타일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소설을 읽기 전에 제목을 봤더니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또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어만 바꾸는 건데 첫 줄부터 아는 멘트인 거예요. 이미 다 본 거.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그 제목을 또 버리지 않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버리지 않고 또 썼더라고요. 전혀 다른 작품에 그 제목을 다시 붙이신 건데 혹시 애착이 있는 제목이셨던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페리스 힐튼 찾습니다는 되게 폭력적이고 나쁜 남자를 좀 이제 화자로 둬서 되게 풍자하고 좀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던 또 역시 문제가 많은 여자의 입장에서 또 어떤 관계적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갖고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그 제목을 들고 와서 그 상대방 여자의 화자의 어떤 입장에서 새롭게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이렇게 퇴고할 때 이렇게 자기 걸 못 버리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걸 버려라.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또 쓴다. 진짜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 찾습니다. 실제로 몇몇 장면들을 속가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딱 깔끔하게 뽑힐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속가내고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그 남은 장면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자연스러운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비단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어떤 선배 작가님으로서의 비기랄까?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이게 이거 말고도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소설을 쓸 때 특히 신인 때는 모든 작품을 너무 힘줘서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쓰면 소설 쓰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이건 약하다고 생각하고도 쓰고 어떨 때는 강하다고 생각하고도 쓰고 그냥 마감에 의의를 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힘을 빼고 쓴 소설이 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전력을 다해야 전력이 노력해야지 뭐 그냥. 궁금한 것이 수업 때 낸 소설은 이제 등단작 투고를 할 때까지 좀 많이 고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있으셨는지 초고 때부터 아니면 좀 그대로 올라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퇴고를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변하는 편인 것 같아요. 표현 같은 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가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이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 문장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되게 군더더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제 누군가의 수업을 들을 때 저는 항상 그분의 소설을 다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항상. 다릅니다.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독자로서도 너무 궁금해서 다 읽어보는데 그때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수식이 막 화려하지 않고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내면을 담고 있는 문장의 방식 같은 거를 배우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군요. 네. 퇴고가 참 재밌으면서도 괴로우면서도 거의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성희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도 투고 과정에서 이제 퇴고를 해서 전혀 새롭게 바뀐 이제 수정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퇴고를 사실 많이 하지 않거든요. 천재였어요. 아니, 근데 좀 스타일이 다른데요. 저는 소설의 2분의 1까지 퇴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앞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을 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장면이 여러 버전이 있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퇴고인데 끝까지 쓴 후에 퇴고를 하지는 않고 그 정도까지 퇴고를 막 반복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딱 잡히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저도 신인 때는 그렇게 하진 않고 끝까지 다 쓰고 퇴고를 하면서 어떤 것이 빼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어떻게 트는 게 좋은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소설집 3권 정도 내고 난 다음에는 좀 지금의 스타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동안에 그냥 흐름을 따라가자 주의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저도 신인 때는 그걸로 이제 퇴고를 하면서 문장을 정리하고 스스로 맨날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과한가 아닌가, 여기에 더 백스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었는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저도 사실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퇴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너무 많이 해서 그 퇴고를 이미 100번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만큼으로 앞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영 작가님만 퇴고를 많이 하시는. 저는 일단 눈에 뭐가 보여야지 그걸 바탕으로 다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항상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정말 양쪽의 스타일이 막 반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많이 써놓고 많이 버리고 많이 다시 쓰고 이런 사람도 있고 머릿속에서 오히려 많이 굴리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작품집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분은 이제 자기의 첫 작품집을 묶었을 때 기억이 있으신지 윤성희 작가님 먼저 몇 년 전일까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 2002년? 23년 전이네요. 네, 2001년인가 2002년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설렘이나 괴로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설렘은
많지 않았고요. 예, 지금 생각해봐도 첫 소설집에 그 왜 우리가 내 소설집을 만들다 보면 내 소설을 진짜 많이 읽잖아요. 네.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게 너무 내 소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꼴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첫 소설집을 낼 때 꼼꼼히 교정을 본다거나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되게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근데 그걸 자꾸 꼼꼼히 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것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끝이 안 나죠, 사실. 그리고 그해 못 나와요. 못 내요. 그래서 그냥 냈는데 저는 첫 소설집이 절판됐는데 다시 복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 그냥 그러고 뭐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너무 쿨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저가 만들어서라도 팔 것 같아요. 정말 성격이 이렇게 딱 나오죠. 어와둥둥 이렇게 할 텐데. 네,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제자 서재지. 그럼 상영 작가님 어와둥둥 첫 작품집 그때의 기억 어떠세요? 저는 그게 생각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등단 전에 썼던 소설이 첫 소설집에 2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맨 마지막까지 3교 때까지 편집장이 저 이거 뺄까요? 이거 빼고 싶어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근데 빼지 말라, 절대 빼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걸 고민을 정말 오래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 책을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었는데 편집자님 제가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걸 아니까 퀵으로 한 권을 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1층에서 받아들고 몰래 이제 회사에는 숨기고 있었거든요. 작가인 거를. 몰래 휴게실에 가서 그거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나도 진짜 작가가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고 베개 옆에 놔두고 잤었어요. 그날 밤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베개 옆에 두고 다 자지 않나요? 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후회돼요. 저도 그때 제 첫 책을 좀 그럴 걸, 좀 더 즐길 걸, 즐길 거였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스승의 은혜라는 제목의 코너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두 분의 스승에 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 첫 독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있어서 스승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윤성희 선생님께 너무 궁금한 게 선생님께도 또 스승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한테는 이제 저희 스승님들은 다 제가 서울예대 문창과 나왔으니까 저희 서울예대 문창과 있는 선생님들이죠. 근데 그냥 저는 사실 소설가가 되고 싶거나 소설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고 서울예대를 들어갔거든요. 시로 들어가신 거예요? 시로 입학하기도 하였고 소설도 한 번도 안 써봤고 근데 그냥 뭐 책을 읽으면 뭐 그분들이 이제 리스트에 있으니까 그냥 뭔지 모르지만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승이란 나보다 조금 앞에 가고 내가 뒤통수만 쫓아가도 되는 존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선생님이 돼 보니까 스승이란 먼저 많이 실패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뭘 압니까? 저도 제 작품 쓰는데도 어려운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것보다는 난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이런 걸 얘기해주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먼저 많이 더 실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굉장히 제자 모먼트로 지금 수업 듣듯이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공감이 되네요. 지금 메모해야 되는데 나는 은성이라 못하고 있는. 그렇다면 상영 작가님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저도 학창 시절 때는 전 작가분들에 대한 환상이 어마어마했던 정말 한국문학의 아주 오랜 팬이거든요. 제가. 근데 막상 이제 수업을 들어보고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로 한 5걸음, 10걸음 앞에서 걷고 계신 분들이구나. 어떤 마라톤의 동지 같은 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몇 번 나가봤잖아요. 그러면서도 비슷한 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됐을 때,
제가 학생 때는 정말 거침없이 이 소설의 어떤 장단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에 또 무게감이 생기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 이 사람한테 너무 이 작품에 너무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어떻게 아이들의 그 미래와 입장 그걸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해서 저는 좀 불안 저도 맞아요. 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데 나도 책임을 못 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진다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렇죠. 이 작품 네 거다. 그래. 나도 뭐 안 되는데라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윤성희 작가님, 선생님의 선생님,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어디 잠깐 저도 일을 했었어요. 등단 전에. 그리고 그때 그렇게 소설을 뭐 간절히 쓰려는 마음이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출퇴근하니까 이 출퇴근 시간을 합하게 때만 내가 소설 써도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즈음에 제가 그 일하는 곳에서 화장실 입구에서 김혜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순 선생님이 출판사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출판사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성희야, 내가 너 여기서 일하는 거는 건너 들었는데 한번 만나면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이러면서 저한테 네가 여기서 다른 작가들의 글을 보지만 나도 이만큼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훅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되게 용기가 되었고 그 즈음에 그래서 다시 소설을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까 이러다가 진짜 레고로 만든 집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참스승이 되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김혜수 선생님한테는 아직도 한 번도 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곳에서 처음 근데 다른 데서 얘기를 많이 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께 바로 이렇게 직접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진로 어떤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나도 혼란스러운데 누군가 딱 그런 문장으로 말해줘야 나는 쓴다, 쓸 수 있고 그런 것을 누군가 이제 현실 구체화해 주시는 게 스승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상영 작가님은 윤성희 작가님이 아닌 다른 스승님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강영숙 선생님께서 저를 제가 사실 취미로 이제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을 때 대학원을 가보는 게 어떻냐고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 문창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였고 그때 제가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합평지에 대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에게로 향하는 절경은 너만이 펼칠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어떤 등불 삼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마 그런 멋있는 말을 본인이 하셨는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또 말하면 되게 쑥스럽게 내가 그랬니? 이러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혜수 선생님의 말씀처럼 강영숙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표지판도 되어주시고 등불도 되어주시고 선생님들은. 근데 문득 궁금한 것이 김혜순 선생님은 시인이신데 윤성희 작가님이 소설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왜 내 제자 소설 쓰지? 이런 모먼트 없으셨을까요? 그런 거로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시보다 소설이 낫다고 아마 여기신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 두 분의 학창 시절 모습 어땠을지 초중고 대학생까지 어떤 모습의 학생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상영 작가님? 저부터 할까요? 저는 되게 그냥 사실은 외향적인 편이었어요. 친구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한테 말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쟤랑도 얘기를 해야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반에서 제일 조용한 애한테까지 말을 거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했었어요. 내가 이번 달에 말을 안 한 애가 있나? 진짜로 그랬어요. 내가 너무 소홀히 한 애가 있었나? 이럴 정도로 정말 약간 반상회 회장 같은 느낌으로 사는 그런 애였고 그러면서도 이제 혼자서 어떤 소외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아이였죠. 그래서 책 읽는 거 워낙에 좋아했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는 게 체육 시간에
그 스탠드나 벤치에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책을 읽는 아이였다고.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체육 예.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정말 문학 소년이셨군요. 네, 저는 진짜 특히 한국 문학을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예. 대체로 작가들이 그 이제 내향인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외향인인 친구가 책을 체육 시간에 읽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조합인데. 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특히 이제 약간 불륜 나온 소설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재밌잖아요. 10대 때 그렇죠. 한창. 예. 그리고 좋은 작품 굉장히 많잖아요. 예, 불륜 예. 소설들이. 예. 그래서 야자 시간에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의 소설을 읽다가 그것도 굉장히 또 약간 그 격정적인 소설을 네. 읽다가 그 수학 선생님한테 매우 호되게 혼나고 책 뺏겼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윤성희 작가님은 어떤 학생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인상적인 기억이 저한테 제 스스로도 없어요. 저는 그냥 뭐든지 그런 거 있지. 뭐든지 중간 가는 아이. 그 뭐 공부도 아주 잘해서 뭐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주 못해서 뭔가 또 혼나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근데 제 친구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성희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무인도도 가서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 사람이야. 이래갖고 제가 진짜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막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냥 거죠? 뭔가 예. 누구를 아주 뭐 누구랑 이렇게 뭐 척지거나 이렇게 살지도 않고 뭐 그냥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누구랑 어울려도 잘 지내고 또 혼자도 싫어 혼자 있는 삶도 싫어하지 않고 뭐 그랬고요. 저도 책 읽는 거 저도 이제 엄청 좋아했죠. 근데 저는 혼자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쓴 시를 제 벽에 붙여놓고 어머, 어머. 잡벅으로 이렇게 읽고 예. 난 천재야. 예, 맞아요. 근데 그 어떤 백일장에도 한 번도 못 나가본 거예요. 아.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어.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걸 혼자 좋아했지만 학교에서 글을 잘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그런 거 내면 독후감 같은 거 내면 진짜 C 받아 C A B도 아니고 C 그러다가 나는 그래도 글이 좋으니까 서울예대를 가볼까 했는데 서울예대 가서 처음으로 글에 대해 칭찬을 받아본 거예요. 와. 예.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서울예대를 가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인데. 매우 어렵죠. 네네. 실기를 아니, 통과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나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에이, 겸손의 말씀을. 시선하시네. 아무리 평범한 학생이셨다고 해도 뭔가 학창 시절 때 흑역사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개 가능한 선에서 나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저에게도 이제 말을 해달라고 작가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육아 난이도 최하의 이제 말 잘 듣는 첫째 딸로서 장녀시고. 네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했는데 뭐가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제가 고1 때 3층 정도가 교실이었던 것 같은데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항상 달려내려가서 매점에서 빵을 사서 먹은 다음에 여자애들끼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알뜰하게 시간에. 시간을. 10분에 네, 달려 내려갔다가 다 먹고 무궁화꽃이까지 하고 올라왔었는데 네. 그 놀이를 하다가 너무 재밌게 제가 팍 넘어진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너무 웃겨서 웃는 폐가 더 아프더라고요. 폐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며칠에 가보니까 이제 깁스를 해야 된다고. 부러졌구나. 네, 이 정도가 최하 난이도의 이제 저의 흑역사인데요. 너무 나약하죠? 네, 두 분께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뭐 흑역사가 많진 않은데요. 제가 어릴 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온순한 편이었던 거예요. 저도 뭐 부모님한테 뭘 쪼르거나 그런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온순했는데 그런 거를 가끔 친구들이 놀리거나 하면은 그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나쁜 짓 할 수 있어 이래갖고 삐뚤어질 거야.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일탈을 해보셨는지. 마트에서 오리온 카라멜을 훔쳐본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걸 손에 쥐고 한 300m 뛴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그래서 하나를 겨우 먹었나 봐도 뭐 그러니까 무사히 절도는 네, 무사히 완수하셨던 무사히 절도는 완수했습니다.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 저도 막 크게 사고를 치는 편이 아니었어서 근데 그나마 고르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막 그때 뒤늦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제 가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틀 동안. 네. 이틀 동안 가출을 가장 수위가 했었는데. 높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듣다 보니까 제가 제일 수위가 높은데 제가 대구 사람인데 그 옆에 그 포항이라는 그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민박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지내면서 막 그냥 막 바다 구경하고 엄마 일부 전화기 꺼놓고
그 봤던 영화도 있어요. 그때 혼자 가서 봤던 영화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공지영 맞아. 작가님의 그 원작인 영화. 영화 강동원 씨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 영화가 안 슬픈데 그냥 내 자기 연민에 젖어서 괜히 막 혼자 그쵸.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마 그 영화 맞을 거예요. 예. 그래도 가출치고는 되게 건전했죠. 양호하네. 예, 건전했죠. 예. 아주 안전한 곳에서 그쵸. 아주 안온하게 바다 구경하고 얌전히 돌아왔다. 예. 저희가 이렇게 흑역사도 없고 일탈도 없는 바른 작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좀 재미있게 서로의 역할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두 분이 사제지간이신데 네. 상영 작가님이 스승이시고 네. 윤성희 작가님이 제자인 상황으로 한번 서로에게 뭐 조언, 충고, 뭐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지 이거 너무 어려운. 해보세요. 되게 엄하게 한번 하실 수 있을 텐데 상영 선생님. 엄하게? 네. 엄하게 따뜻한 말씀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씀? 선생님께서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자. 네, 성이야, 예성이야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성이야. 네, 어떤 정점을 찍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매 순간 정점이라고 난 생각한단다. 그러니 그런 생각 말고 지금처럼 강약 중강약 잘 쓰기를 바란다. 네, 그때 저희 술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 썼던 작품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새로 책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럼 윤성희 제자님은 이제 어떻게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으신지. 제자의 말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여 오래오래 써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네. 마음을 맞춰보았는데요. 어디까지 진짜 마음이 잘 맞으시는지 파악해보려고 저희가 게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양자택일 스피드 게임인데요. 제가 빠르게 양자택일의 문항을 드리면 아주 빠르게 하나 둘 셋 했을 때 대답을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탕수육, 부먹, 찍먹. 찍먹. 부먹.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이렇게까지. 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우와 진짜 하나도 안 맞는다. 카프카, 까미. 까미. 카프카. 와 저 진짜 대단하네요.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안 맞는지 한번 네, 봅시다. 한번 봐요. 장편소설, 단편소설. 단편소설. 여름휴가는 바다산. 바다. 여기서 이렇게 내일 떠난다면 방콕, 강릉. 강릉. 마지막 두 가지가 그래도 맞으셨습니다. 네. 그 휴양 스타일만 겹치시고 네. 나머지는 다 안 겹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도 저희 안 맞는 게 까미랑 카프카도 안 맞고 너무 신기하네요. 취향이라는 게 하나도 안 맞을 거라는 걸 좀 예상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취향이 신기하다. 이렇게 음과 양 같아야 사실 더 조화가 좋으시니까요. 네. 그래도 같이 여행은 가실 수 있겠네요. 강릉. 스타일에. 좋죠. 선생님. 가서 뭐 따로 먹죠 뭐. 네, 그렇죠. 선생님 부어 드시고 저 찍어 먹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방송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힌트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키워드 토크?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소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알차지 않나요? 저희가 방금은 조금 수다를 떨었지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진짜 정보와 좀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두 분 다 상담 좀 실력이 좋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실패한 실패자의 마음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T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정말 T의 목소리와 F실까요? 예, 저는 F입니다. 정말요? T와 F를 두루 갖춘 고민 상담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15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